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6월 15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뭐 장은 끝난 건 아닌데 좀 부진한 그런 좀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국과 좀 달리 한국은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장이 좀 끝나면 또 한번 말씀해드리고, 오늘은 일단 이제 몇몇 보고서 또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그 2차전지 어제 좀 많이 폭락을 했는데 좀 너무 과도한 하락이었다, 요 내용하고요. 반도체 뭐 GPU 전쟁이죠 요즘에. 근데 뭐 AMD가 하건 엔비디아 하건 상관없다 이거죠. 한국한테는 좋다, 서로 싸우는 건. 그리고 해외 건설사 실적 발표에 의미하고, 코스피 이제 진짜 반등 속의 투자 전략, 또 FMC가 금리를 동결한 배경, 이런 부분. 오늘 이제 FMC가 끝났으니까 그 내용하고, 기업으로는 삼성화재, 네오팜, SK이노베이션, 제일기획, 또 HL만도 오늘 탐방 보고서가 있어서, 저 삼성증권에 원래 이문영 연구원님이 만도는 그 홀드, 그러니까 좀 중립 의견이었어요. 안 좋게 보셨죠 사실. 근데 의견을 오늘 바꿔버렸습니다. 탐방 갔다 와서 바꾸신 것 같아요. 이제 저런 보고서는 사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2차전지도 저도 이제 그 나중에 좀 이제 체크해 보니까, 일단 이제 중국의 고시안 뭐 이런 발언을 하던데, 발음을 그 배터리 기업이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 요 뉴스 때문에 이제 급락했고, 사실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이제 북미 진출보다 이제 그 요게 되냐 안 되냐 요거 가지고 이제 논란들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북미 진출을 하는 걸로 이제 막 어제 뉴스에서는 이제 약간 결론이 나다 보니까 주가가 막 급락을 해버렸죠. 근데 일단 이제 고시안 같은 기업을 한번 설명해드리면, 폭스바겐이 대주주로 있고요. 일단 생산량 능력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짓는 거는 배터리 공장은 아니고 양극재, 음극재 공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깃발 꽂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한국한테 악재 아니냐.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LFP로 알려져 있고, 저거 만든다고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율도 안정화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대주주가 일단 폭스바겐이다 보니까 이걸 또 중국 기업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은 기업이죠. 그잖아요. 중국 회사가 뭐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태생은 이제 중국 기업이죠. 창업주도 중국이니까.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 심의에서 요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얘기한 거죠. 국방물자 생산법 규제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허용하는 듯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근데 저렇다고 해서 뭐 저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100% 저게 된다고 결정된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한다면 저대로 뭐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근데 이거죠, 뭐 하든 안 하든 그거보다도 일단은 한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을 주겠냐 이거죠. 근데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어차피 LFP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또 수주 받은 게 있잖아요. 이 고시안이라는 기업이 21년도에 200기가와트, 이게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요. 어느 회사 건지 모르는데 아마 그 테슬라는 아닌 것 같고 폭스바겐이나 포드 아니냐, 요런 이제 가능성들을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28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이제 위치가 폭스바겐 포드 공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 굉장히 좀 높은 상태인데, 어쨌든 요거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 뭐 심각한 타격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사실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고, 근데 다만 중국의 CATL이나 BYD가 뭐 미국에 공장 지어버리겠다 하겠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미국의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공장 짓는 걸 달궈하진 않거든요. 2차 전지도 전략 물자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뭐 노이즈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2차 전지랑 쪽도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제 바닥 찍고 다시 급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또 공매도한테는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제 공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펀더멘탈이 훼손돼 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 뭐 앞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이런다면은 뭐 주가 오르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중국이 자꾸만 뭔가 지금 미국에 이게 들어가려고 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이 벌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많은 업체들이 만약에 침투를 하게 되면 그땐 안 좋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튼 예, 많이 오르면 조그만 뭔가에도 주가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예, 그게 뭐 항상 뭐 2000년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여러 기업들이 그랬죠. 예.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너무 오른 것들은 조금 지켜만 보시고 쫓아가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 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 밸류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노이즈는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증권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대부분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는 뭐 이래나 저래나 좋다. 예, 저는 뭐 반도체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밸류도 그렇게 안 비싸고 편하죠. 그리고 이제 업황 이렇게 터닝하니까요. 부담도 없죠. 네. 근데 주가는 좀 먼저 오르긴 했어요. 네, 아무튼 이제 AMD가 새로운 GPU 공개했고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한바탕 하겠다 이걸 출사표 던졌고 우리가 더 좋다 이거죠. HBM3 그 요게 우리 공부해봤죠. 예, 그래서 12층짜리 아파트죠. 예,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게 탑재량이 더 많아요. 엔비디아 거보다 2.4배. 그러다 이제 요걸 앞세운 거고 이게 많으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니면 192GB를 저장한 게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거랑 그거보다 작은 게 도와주는 거랑은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예. 비용도 그러면 GPU도 덜 쓰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사실 많은 이제 MS도 그렇고요. 많은 챗 GPT를 하는 업체들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엔비디아가 독점해버리면 너무 비싸요.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AMD가 저걸 끼어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은 AMD가 잘하길 뒤에서 응원할 겁니다. 제발 좀 잘해라. 그래야 이게 이원화해야 좀 싸게 공급을 받아요. 그죠? 근데 엔비디아 혼자 다 해버리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AMD도 잘해주길 이제 바라는 거죠. 예, 엔비디아는 또 그걸 싫어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선 어쨌든 뭐 누가 잘하건 간에 둘 다 잘하면 좋죠. 둘이 싸우면 더 좋아요. 왜? 메모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AMD의 핵심 뭐냐면 결론은 뭐냐? AMD가 주장했던 거는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GPU도 중요한데 거기 붙어 있는 옛날엔 GDDR6였잖아요. 그거 대신에 HBM이 들어가는데 요게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메모리 탑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걸 그냥 얘기한 거죠. 근데 AMD가 잘하면 삼성한테도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AMD는 삼성, 엔비디아 하이닉스 쪽이니까 결국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직은 비중은 낮지만 HBM의 이런 성장은 그동안 이 사이클 산업으로 봤던 메모리를 약간 좀 야, 이것도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수요가 있긴 있구나. 요걸 하나 심어준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좀 긍정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고 하이닉스가 왜 저렇게 간지 아시겠죠? 올해 10조 적자예요. 하이닉스가 10조 적자 보는 회사가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고정관념을 꼭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로 수익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옛날에 이제 하셔가지고 물려서 아직도 회복 안 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고 다 다른데 분명한 거는 작년에 조정기였잖아요. 그때 뭐 아직도 손해시든 수익이 나셨건 뭐
뭐 투자를 안 하셨건 이거랑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함께 배우기로 했잖아요. 반도체. 그때 한번 공부해보자. 그때 정말 시장 안 좋을 때였지만 공부해보자 해서 함께 배우기로 했고 한 넉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만. 예. 근데 뭐 그렇게라도 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수익이 나고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 그 반도체를 공부를 끝내놓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반도체 좋아질 것 같아. 반도체 괜찮대. 누가 뭐 옆구리 찌르고 예. 그냥 단지 방송 몇 번 보고 그런 분들이 또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반도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그냥 투자하신 분은 웬만하면 수익 났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많이도 올랐으니까. 근데 그냥 대충 하고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다시 다 까먹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본인이 직접 이거를 왜 오르는지. 그러니까 이제 요새 보면 갑자기 제가 작년에 그 한미반도체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게 HBM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HBM3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뭐 인텍플러스니 또 이오테크닉스니 또 최근에 막 PSK 홀딩스가 막 급등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투자하시기 전에 미리 공부를 다 해놨다면 해놓고 왜 이 기업이 중요한지를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 그거는 이제 진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해하고 투자하신 분들. 근데 그걸 이해 안 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 이게 날라가요. 모래처럼. 그래서 그걸 꼭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가 올라서 기분 좋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맞추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결국엔 길게 투자하고 또 많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또 투자들을 하실 거고 또 급락장은 또 올 거고 급등장은 또 올 거고 막 이럴 텐데 또 세상은 또 바뀌겠죠. 뭐 어느 종목이 또 산업이 주도주가 될지 모르지만 그럴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분석해서 하는 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또 옆길로 새서 좀 죄송하고요.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 한국 메모리가 좋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결국 AMD가 설명하는데 집중한 건 HBM3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BM 좋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한테는 당연히 수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 세계 1등이 하이닉스입니다. HBM. 2등이 삼성전자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AMD가 잘해주면 삼성한테도 기회가 분명히 오겠죠. 그리고 삼성은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하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TSMC가 저걸 만들어주지만 GPU를 어느 시점에서 삼성도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의 잠재력도 지금 주가 안 간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삼성은 뒤에 파운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주만 좀 더 따내주면 기업 가치가 또 레벨업 되니까 GPU하고 메모리를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삼성은 파운드리까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요게 HBM3 탑재량인데 이렇게 2.4배 정도 AMD께. 근데 아쉬운 건 그 탑재량 증가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못했어요. 얼마만큼 성능 좋아지는지 그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건 좀 결여돼서 좀 다음에는 좀 AMD도 좀 더 디테일하게 증거를 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그게 부족해서 사실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도 10조 원 정도 적자입니다. 올라가겠죠.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해외 건설사 실적들이 나왔는데 해외 EPC 이제 한마디로 설계도 하고 조달하고 공사까지 하는 이제 그런 플랜트 있죠. 해외에서 그 공사하는 건데 실적 발표 특이사항이 뭐였냐면 탄소 절감하고 친환경 산업에 적극적이에요. 대부분 수소, CCUS, 수소나 CCUS 있죠. 수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 한국에서는 적극적이고 CCUS는 어디예요? DLNC. 이쪽에 실제로 글로벌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테크니몽, 테크닙, 수소공장, 바이오 항공유, 수소 암모니아, 미국 CCUS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거죠. 그리고 탄소 절감.
사이팸은 탄소 저감이 20%, TR이란 기업은 그린 수소, JGC 여기가 이제 일본 기업으로 아는데 수소 프로젝트, 치요다 여기도 수소 플랜트, 그리고 중동보다 아시아랍니다. 중동 말고 동남아시아 쪽 있죠. 여기서 뭐 LNG 화학 수소 프로젝트, 그다음에 테크닙은 중국에서. 결론은 뭐예요? 이 방향으로 지금 가요. 많은 글로벌 건설사들이. 우리 한국의 건설사들은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기업은 우리나라 이제 주택만 좀 안정화되면 밸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누가 쓰셨더라? KB였나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KB에서 보고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DLNC가 좀 적혀 있었죠. 그때 보고서에. 그래서 당장 뭐 그게 돈이 막 엄청 되고 수주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근데 그게 제대로 수주와 이런 게 연결이 되면 뭐 또 나중에 밸류에이션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진짜 반등 같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제 신한투자 노동길 연구원님이 진짜 반등이다 이번엔, 추세적 상승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로 외국인이 13.3조 샀고 작년 7월 이후로는 22.7조 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샀죠. 그래서 카드채 사태, 금융위기 이후로 역대 최대로 사고 있고, 일단은 처음에는 그 PER로 올랐죠. 이익 추정치는 떨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뭐 금리도 동결될 거고 이익도 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기대감이 올랐는데 이제 지금 오르는 건요, EPS가 올라가요. 주당 순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반등을 줄 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다가 두 번째는 뭐죠? 진짜 데이터가 확인되는 거죠. 요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이 KB에서 이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PER이 먼저 오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PER이 먼저 오르고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요. 왜? 기대감으로. 결국 돌아선다. 그럼 퍼가 엄청 높아지죠. 이익은 꺾이는데 주가만 오르니까. 이게 1차 랠리. 근데 그 후에 EPS가 올라요. 주당 순이익이. 그럼 퍼는 낮아지겠죠. 근데 이때 주가가 조정을 한번 받아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리 올라서. 그리고 진짜 이제 EPS가 확인되고 기간 조정 끝나면 이제 대세 상승 오는 거죠. 실적 장세. 이게 제일 화려하거든요. 실적 장세가. 지수가 엄청 간다 이거보다도 저 때는 이제 종목 장세 펼쳐지는데 저 때가 화려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요 단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EPS가 실제 지금 오르고 있어요. 바닥 대비 11%나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가. 근데 과거에도 이게 10% 넘을 때는 부러진 적들이 한번 있었대요. 가다가 EPS가. 그러니까 지금도 10%라 좀 분기점이래요. 약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엔 아마 넘어설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했고, 코스피 상반기 순이익은 안 좋은데 3분기 실적 이제 분기점, 여기 분기점이라는 단어 이게 왜 이렇게 써 있죠? 아무튼 여기 보시다시피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은 3분기 실적이고 3분기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상향됐어요. 9.7까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4분기는 오히려 83.9%고 내년 전체는 53. 엄청난 이익 증가율이죠.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찐이라면 추세 상승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 내년.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당사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좀 올랐다가 이제 진짜 지표들도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 수출 규모도 지금 이제 줄곤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하반기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주식시장 위험이 끝난 건 아니다. 상반기에 유동성이 의외로 증가했어요, 실제.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금리 올릴 때 연준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유동성이 무조건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조여주고 줄어들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 다 합치면 올라가 버렸어요. 왜? 신흥국은 벌써 금리 인하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중국도. 금리 동결한 데도 많고. 미국이 좀 늦은 거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거기 실리콘밸리뱅크가 망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 유동성이 막 증가해버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좀 복잡한 거예요. 어떤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A 플러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런 확률은 높은 거죠. 예, 그렇게 예상하는 건 맞아요. 아,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건 맞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사실 미국은 금리를 올렸는데도 오히려 유동성은 증가해버리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발생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는 의견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냐면 쉬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뭐 했죠? 그 최근에 여기 안 나왔군요. 그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는데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순간 그 시중 자금이 채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주식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뭐 두려워할 조정은 아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IT, 유틸리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반도체가 제일 편하다. 그렇게 여전히 보고 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조선주, 예. 뭐 디스플레이, 화학업종 이런 거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뭐 발전소나 아니면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인데 정확하게 이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년엔 이런 업종들이 좀 편하다. 이익으로. 그리고 EPS 저점 대비 상승률이 딱 이제 왔죠. 분기점이 왔는데 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지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반기에 훨씬 더 이익 증가율이 높고 내년은 엄청 높아요. 연초 전망이 여기였거든요. 내년을. 지금 현재 53%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수가 더 오른 거죠. 영업이익 증가율은 이제 이쪽 업종들이 내년입니다. 내년에. 반도체가 뭐 압도적 1위고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올해 적자잖아요. 너무 안 좋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FMC가 끝났는데 금리 동결한 이제 배경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 KB의 김일영 연구원님이 이제 예상대로 기준금리 뭐 우리가 다 예상했죠. 뭐 동결할 건 7월에 올릴지 말지인데 여기서 좀 약간 의외였던 게 올해 말까지 미국 연준 위원들이 이 점을 찍어놨는데 금리를 0.5%더 올린다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 두 번 올리고 근데 그 이유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더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좋아요. 실업률도 더 낮춰버렸어요. 물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근원 물가,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거 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보면 이거 금리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더 올려버린 겁니다. 상단에. 이번엔 동결은 했지만. 예. 근데 연준 의장이 이제 이거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발언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예상은 뭐냐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건너뛰고 스킵하고 7월에 인상할 거다. 이게 사실은 시장의 예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언을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아예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금리 이거는 계속 동결이다. 발언을 딱 봤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 점도표 딱 찍은 거 보고 야 금리 2번이나 더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뭐 확 빠졌어요. 순간. 그러다가 오후에 다 올라버렸죠. 연준 의장이 발언하고 나서. 예,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금리 인상 끝났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물론 이제 김일영 연구원님은 인상 한 번 더 한다고 보고 계시는데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시장은 금리 이제 인상 끝났다. 요게 좀 대부분의 좀 시장의 예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는 7월 FMC 금리 인상 확률이 높지만 제가 보고서나 이런 걸 좀 읽어보니까 그래도 동결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일단 이제 연준 의장도 충분히 올린 만큼 올렸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데이터 보고하겠다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던 게 데이터 보고 그 얘기는 뭐죠? 예.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그때 상황 봐서. 그러니까 물가 더 안 높고 이러면 금리 더 올릴 이유는 없다. 약간 이제 그거를 돌려서 말한 거죠. 그리고 주거비도 결국 꺾인다고 봤고, 예.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아요. 당장은. 예, 안 하겠지만 동결 쪽.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결로 봐요. 앞으로는 좀 동결로 보는데, 근데 이제 김일학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한 번은 더 올릴 수도 있다. 예, 점도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예. 왜냐 경기 전망 좋긴 한데 어쨌든 그 일단 이제 파월 연준의장도 지금 조심스럽게 금융 안정성이 이어지는지 좀 관찰하겠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 추가 인상이 나와도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이제 올려봐야 한 번이거든요. 한 번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 한 번 더 올린다고 시장이 꼬꾸러지고 막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에는 항상 긴축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는 거지, 금리 한 번 더 올렸다고 뭐 시장이 악영향을 주고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크게 뭐 시장에 영향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의 영향력이 좀 작년과는 다르게 점점 많이 꺾이고 있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침체인데, 근데 이 침체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침체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연착륙, 경착륙. 근데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경착륙을 좀 그 전망들을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뭐 경착륙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요. 와도 연착륙. 이 오히려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를 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경착륙 가능성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그러면 꺾여야 되는데 아닙니다. 실업률 더 낮아요. 예. 그러니까 고용도 괜찮고 이런데 어떻게 뭐 경착륙이 오겠어요. 와도 연착륙 오겠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초과 저축이 끝나는 게 이제 내년 초 정도 될 텐데 그때쯤에 한번 뭐 약간의 침체가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금리 인하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늦어도 내년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인하 쪽으로 가긴 좀 어렵다. 현재까지는 기준금리 전망치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물가나 6월 물가는 더 떨어집니다. 작년에 6월에 9.1 찍었잖아요. 그래서 6월 물가는 더 떨어질 거예요, 크게. 그래서 물가나 이런 이제 FMC가 아주 중요하게 시장을 뭐 망가뜨리거나 흥분시킬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로 넘어가서 이제 목표 주가 타픽 유지해 주셨고 32만원. 아직까지 제도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보험주들 요새 빠진 게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IFRS 17이라고 보험사들 이게 이 평가가 바뀌거든요. 재무제표. 그게 적용이 되는데 아직도 막 혼란스러워.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맞는,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직도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부채, 지급 여력 이런 것들. 근데 이 어쨌든 이제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삼성화재는 여기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큰 영향보다도 배당에는 큰 영향 안 줄 것 같다. 뭐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성향 31% 가정하면 배당 수익률이 6.7, 우선주가 8.9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선주가 굉장히 매력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보험주를 뭐 성장주로 사고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은행이나 보험은 대부분 똑같아요. 보험으로, 아니 그러니까 배당으로 많이 가시죠. 그런 면에서 삼성화재 우선주는 한번 매력은 있다. 그리고 지금의 배당 수익률이 유지되면서 1%포인트씩 성향이 좀 올라간다면 우선주는 9.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죠. 이거는 이제 결정된 건 아니니까. 밸류도 낮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화재가 상당히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 성향이, 예, 여기 보시다시피 46%나 돼요. 이건 떨어지겠죠. 뭐 저렇게 많이 계속 장기간 주긴 좀 어렵고, 그래서 떨어져도 30%는 유지할 것 같다. 31.4, 31.9, 33.
단계적으로.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겠냐, 이런 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좀 우선주 중심으로 배당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팜은 화장품 회사인데 지난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한번 분석해드렸죠. 그때 여기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이 실제 당시에 보고서를 쓰셨고, 2분기 영업이익은 60억을 예상하고 1분기보다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하나씩만 좀 설명해드리면, 제로이드는 병원에서 피부과 있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게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난 5월 8일 제가 보고서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 내용이 여기 아직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5월 8일 날 이분이 쓰신 건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드리면, 제로이드 아마 그 구매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처방 맞는 거죠. 매출의 70% 정도가 이제 병원. 그래서 비싸요. 고마진인데, 근데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인데 아토피가 심한 이제 아이들을 위한 보습 크림이고요. 근데 이게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어서 처방을 통해서 가능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을 좀 한 게 있었나 봐요. 원래 이제 이거 리셀링 있죠. 이제 대파는 거죠. 이거 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없이 이제 소비자들이 좀 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시켜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수량 제한 없어요. 그냥 가서 처방받고 뭐 이렇게 몇 개씩 해도 되는데, 현재는 한 번 내원을 하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로이드 매출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지난해 줄어버렸어요. 단속하느라고. 근데 네오팜은 그래서 아예 양을 올리고 그 하나에 들어가는 거 가격으로 올려가지고 좀 상세를 일부 했는데, 그래도 성장률이 둔화된 거죠. 근데 이번 1분기에 그게 끝났대요. 처음 다시 성장 전환이 보였고 2분기도 두 자릿수 성장하는 게 지금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로이드가 매출 비중이 꽤 크거든요. 마진도 좋은데 이게 좀 작년에, 그래서 주가가 작년에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끝났으면 나쁘게 볼 필요 없죠. 그리고 아토팜은 원래 이제 캐시카우입니다. 아토팜. 뭐 저도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딸 키울 때, 어렸을 때 아토팜 제가 기억나요, 아직도. 대부분 아토팜 많이들 쓰시죠, 아이들. 그리고 그 리얼베리어, 요새 리얼베리어가 좀 뜬대요. 특히 일본 쪽으로 H&B 스토어나. 인플루언서 영영과 신제품 라인 런칭하고,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출 비중이 일본 쪽으로 늘어나면서 좋다고 합니다. 더마비는 일단은 한 자릿수라서 그렇게 고성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동종 기업 대비 해외 비중이 낮아서 좀 할인율이 높은 편인데, 해외 매출 비중은 좀 이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보다는 사실 내수 쪽에 거의. 근데 그거를 이제 높여가니까 조금씩은 해소될 것 같고, 아토팜은 미국 아마존 쪽, 코스트코, 그 다음에 일본 약국 진출, 리얼베리어가 일본 큐텐, 라쿠텐에서 판매가 호조고, 그리고 제로이드는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해외 쪽은. 근데 이제 제로이드는 국내가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PER 6배밖에 안 되고요. 현금이 1,500억, 시가총액 1,600억으로 좀 싸다. 그리고 매출액은 이제 올해 11% 정도 증가할 것 같고, 매출 총 이익률도 60, 거의 70% 나오고, 제가 놀란 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잘 유지를 해요. 지금 보시면 매분기 20% 이상은 찍어요. 대단한 거죠. 20%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는 이 브랜드 있죠. 여기 피부 보습이나 아토피 이런 브랜드 쪽에선 절대 강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한 좀 가치가 있다. 그리고 리얼베리어가 확실히 성장률이 높죠. 제일 중요한 건 아토팜하고 제로이드인데, 제로이드가 이제 고마진이니까 이게 좀 중요한데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리얼베리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리얼베리어 제품이고, 피부 뭐 보습마 이런 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에 강점이 있고, 제로이드 이 제품인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 여기 나와 있죠, 이미 옆에. 여기 후기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이제 화장품 만드는 기업들은 우리 옆 주변에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사하기가, 내가 직접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후기도 봐보고, 그 다음 뭐 병원 가서 혹시 이제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제 피부 그런 게 좀 민감하면 가서 처방 받고,
근데 이런 이제 후기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피터 린치 방식이죠. 네. 내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근데 주가까지 저평가돼 있어서 관심 좀 필요한 기업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메리츠증권의 노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29만 원 유지했고요. SK온이 어쨌든 이번에 이제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아마 2분기부터 들어갈 것 같고, 연간으로 4,200억, 24년엔 6,400억 정도 혜택이 예상되고, 어쨌든 그동안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았잖아요. 예, 뭐 자금 부분 또 수율 관리 뭐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고, 자금도 지금 8조 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적만 좋아지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계 2위권이잖아요. 예, BYD, SK온, 삼성 SDI. 1위권은 그 CATL, LG엔솔, 파나소닉. 여기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역량들을 좀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SK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 저 보조금 제외하고 흑자 전환을 4분기부터 본대요. 그게 진짜 달성이 된다면 기업 가치가 또 한번 레벨업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산량 한국, 유럽, 중국, 미국 다 올라가고, SKI 테크놀로지는 자회사죠. 그 다음에 배터리 출하량, 연간 투자 24년까지가 이제 투자 좀 피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 이슈가 좀 많이 완화됐다. 제일계획은 대신증권의 김혜재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33,000원 일단 제시를 해줬고, 예, 뭐 정말 안 좋죠. 근데 이게 광고비 때문에 그래요. 지금 TV 광고가 정말 안 좋긴 안 좋아요. 예, 이게 4대 매체 광고비가 1분기에 5,500억인데 18%나 감소했대요. 역성장폭이 역대급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 지상파 TV는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뭐 SBS가 왜 실적 안 좋은지 아시겠죠? CJ ENM이는 역성장폭이 역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상파 광고를 안 해요. 물론 구조적인 것도 있어요. 경기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TV 옛날만큼 많이 안 보니까, 대부분 뭐 넷플릭스, 뭐 티빙, OTT로 바로 보니까, 또 유튜브 보시고. 광고는 GDP와 연동되는데 GDP 전망 안 좋은데 광고주들이 뭐 당연히 예산 줄일 가능성도 높죠. 예. 근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꼭 경제 상황보단 이렇게 역성장하는 거는 시장이 결국 그 광고, 그러니까 TV 광고 쪽에 대해서는 높은 밸류를 못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안 보니까. 경기랑 상관없이도. 그죠? 저도 집에 가면 거의 실시간 방송 안 보거든요. 저도 뭐 보는 게 유튜브, 뭐 넷플릭스, 티빙 이런 거 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방송 거의 안 보게 되니까. 근데 이게 경기랑 상관은 없잖아요. 그 생활 패턴이 바뀌어 버리니까. 아마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도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TV 광고가 좀 빠진 만큼 또 다른 쪽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너무 제일계획을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계획은 뭐 저 TV 광고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올해 연간 역성장 폭이 하반기엔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하반기가 나아요. 상반기보다 상저하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영업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광고 기획사들이. 근데 제일계획 많이 빠졌죠. 디지털 비중 늘어나서 마진도 올라갈 거고. TV 광고와 연결되는 실적은 10%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좀 주가는 여기에 연동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일계획의 매출 총이익 성장률이 오히려 광고 시장보다 더 성장하고, 왜냐하면 TV나 뭐 이런 쪽만 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바닥으로 본다. 이게 지상파 TV가 이렇게 안 좋긴 해요, 지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더 나빠지겠습니까? 그죠? 예, 더 나쁠 건 없고요. 마진은 개선되고 디지털 비중 올라가면서 배당은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 6.9 나옵니다. 제일계. 그래서 버틸만한 구간이고, 그 다음 밸류는 바닥에 있고, 그죠? 좋은 기업이자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은 맞는데 좋은 기업이 이제 되려고 준비는 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은 지금 못 나오다 보니까 약간 주가가 좀 부진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HL 만도가, 이게 어쨌든 이제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예, 그 원래 이문영 연구원님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거든요, 만도. 그 유지용 연구원님하고 거기 그 김중성 연구원님은 또 만도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인데, 애널리스트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목표 주가 올려버렸어요. 실적 저점 통과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이익률이 이제 개선될 거래요.
2.6, 3.5, 3.6, 4.6, 5.3.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2분기 실적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 제외하면 4%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6년 이상 이어진 저수익성. 옛날에 5, 6% 이익률 내다가 이게 1에서 4%까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다 이제는 다시 정상 복구한다. 이제 5%까지 갈 수도 있다. 그 내용이고, 중국과 한국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중국 구조조정 해놨고, 영업이익률 그래서 중국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동안 연구개발도 많이 해놨어요. 뭐 저기 ABS, ESC, 뭐 전자식 부스터, SUV,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 첨단 이제 전장 부품들을 많이 그 연구개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익률 개선될 것 같고, 포드에도 납품했던 부분들 투자 회수기에 진입할 것 같고, 이제 고비용, 그러니까 고임금을 받는 그 생산 인력도 이제 은퇴 시기가 진입해서 이 부분도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 같고, 그래서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꽤 높았는데 이것도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익률은 이제 5%로 옛날에 높았던 구간으로 간다. 그럼 이제 주가도 재평가 받아야죠. 그리고 미국 자동차 수요 여전히 견조하고, GM, 테슬라, 현대차, 뭐 포드 같은 주요 고객사 신차 출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매출 비중도 아마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인도, 예,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요즘에 이제 이런 원가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 예, 단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동사에는 좀 유리하지 않겠냐. 플랫폼 단위로 또 수주를 하니까. 그래서 예, 다양한 업체에 또 공급도 하고, 기술력 분명히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만도를 좀 이제 주목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만도가 만드는 제품들이에요. 예, 이런 제품들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이제 자동차 이 부품 쪽은 제가 잘은 알지 못해서, 예, 이런 이제 세부적인 부품들은 나중에 또 한번 정밀하게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다. 예, 많죠, 만도가 납품하는 거. 예, 뭐 EPS, BSG, 요거는 알죠. 예, BSG.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ADAS라고 그죠, 아시죠? 첨단 운전자 이제 보조 시스템. 요즘에 이제 차들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것도 대표 기업이고. 그래서 만도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이 일단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그 내부자 매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예. 어제 있었나? 어제 태영건설 많이 있었어요. 태영건설 그 이재규 부회장님이 어제 10억 정도 좀, 그러니까 어제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4,200원에 장내 매수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테스가 아마 그 연구개발 시설 확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R&D 쪽입니다. 어쨌든 신규 시설 투자가 있었고, 규모는 꽤 큰 것 같아요. 636억 정도 연구개발 시설 투자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일단은 보고서하고 공시는 말씀드렸고, 제가 일단 장 끝나면 그 바로 또 시황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은 좀 증시가 이게 보시다시피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이번 주는 이제 내내 증시가 좀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많이 또 오르기도 했고요. 올해 연초 2180까지 빠졌다가 2650까지 거의 한 500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지수가 꽤 많이 올랐죠, 바닥 대비해서. 그래서 증시가 이제 조금 한 이제 피로감을 좀 느끼면서 약간 쉬어가고 있다. 거기다 이제 미국의 긴축이 완전히 이거 끝난 거 맞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또 뭐 어제 그 약간의 불공정 거래 의혹, 그 결론은 아직 안 나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불공정 거래 의혹도 일부 있었고, 또 그러면서 무더기 하한가 가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일부 노이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부터 좀 나오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좀 부진하고, 또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와서 좀 매도 쪽으로 약간 좀 방향을 좀 잡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조금 답답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변동성 굉장히 컸잖아요. 이렇게 뭐 막 뺐다가 그래도 오후에는 들어 올려주면서 좀 분위기는 조금 살아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중국의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중국의 뭐 산업 생산, 뭐 소매 판매가 예상을 하회했는데, 그러나 이제 중국이 부양책 쓸 거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그 수급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좀 팔았고요. 기관은 매도했고 개인만 좀 사는 그런 조금 약간 답답한 움직임들이 나왔고,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철강주, 또 제약,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위주로 팔았고, 전기전자는 여전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전자, 기계, 뭐 운수장비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그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섹터 쪽으로는 뭐 전자파 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뭐 다산 네트워크스 쪽이 뭐 한번 급등했던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낸드 쪽 오늘 좋았습니다. 와, 오늘은 PSK 홀딩스가 이렇게 또 올라버렸네요. 뒤따라서 그냥 연속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HBM 관련주로 지금 아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PSK가 많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간다기보다는 가고 있고. 그 다음 한양 ENG가 진짜 오랜만에 가네요. 그동안 참 못 갔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 다 괜찮았는데, 오늘은 TSE, 뭐 STI도 요새 아주 불을 뿜고 있고요. 후공정이죠. 확실히 다. 그죠? 이번 사이클의 대장주는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보다는 확실히 좀 후공정 쪽에 좀 불을 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강했던 것 같고, 반도체 재료 쪽에서 오늘 오랜만에 덕산하이 메탈도 후공정이잖아요. 숄더벌. 그래서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아무튼 오늘은 반도체 날이었어요. 중소형주들. 삼성전자는 좀 부진했지만 반도체 중소형주는 굉장히 좀 오늘 좋았습니다. MLCC는 오늘 이쪽 아모텍이 좋았네요. 아모텍 같고, 우주항공 쪽도 사실 이게 이제 덕산메탈이 이쪽 약간 이제 자회사 중에 우주항공 쪽도 있다 보니까 좀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양 디지텍 이런 기업들도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조선주도 다시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 또 HD 한국조선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에 성공했고, 반도체, 조선, 또 2차 전지, 소재까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PI 첨단 소재가 완전히 급등해 버렸네요. 오늘 16%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삼성전자 좀 아쉽고, DB하이텍은 오늘 견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의 날이었죠. 중소형주가 시장을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LG노텍도 한 3.7% 반등했고, OLED 관련주들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오늘 좀 오늘은 네오팜이 아까 제가 이제 그 보고서 이렇게 보고 막 이럴 때는 아침에 한 3, 4% 정도 오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나 16%가 올라버렸네요. 너무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도 싼 건 맞아요. 이렇게 비싸진 않은데 오늘은 한번 급등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한번 실적 발표하고 보고서 나오고 올랐다가 쭉 밀렸었죠. 그다음 오늘 다시 한번 좀 주가가, 그리고 오늘 실제로 또 이게 물론 네오팜은 중국 비중이 뭐 많은 기업은 아닌데, 중국의 반도체 지표가 그 화장품 지표가 좀 잘 나왔어요. 오늘 그 소매 판매 데이터 보니까 그거랑 뭐가 잘 나왔냐면요, 소매 판매에서 통신이 어디죠? 통신기기,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이쪽 그 화장품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쪽이면 어디죠? 반도체도 좋고 IT 하드웨어 이쪽이죠. 이쪽하고, 그러니까 LG 노텍이 올라간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받았겠죠, 일부. 그리고 아모텍, 뭐 또 삼성전기가 좀 못 간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중국의 스마트폰 관련 그쪽하고 화장품 쪽은 데이터가 오늘 잘 나왔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오늘 화장품 회사죠. 뭐 면세점이 올랐다기보다는 화장품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통신 장비는 그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또 자동차 대표주. 오늘은 만도가 좋았죠. 그 아까 내용 보셨죠? 그러니까 저런 보고서들은 되게 이제 하나의 팁인데 안 좋게 보던 애널리스트 우리가 매일 보면 알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좋게 보시고 안 좋게 보는지 딱 아는데 예, 그때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 김준성 연구원이 현대차 한참 보수적으로 봤다가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만도도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보던 분이 바꿨네.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도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품도 좋았고 그러나 이제 오늘 나머지 섹터는 안 좋았고 카지노가 오늘 토비스가 좀 많이 빠졌고요. GKL도 많이 빠졌네요. 지금 아무래도 중국과의 좀 갈등, 이 문제가 지금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면역암제 바이오도 좀 부진했고 바이오도 하반기에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참 아직까지는 답답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도 어제 좋았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냥 하루 만에 어제 좋은 분위기가 그냥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쉽지 않은 섹터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바닥 같긴 하거든요. 근데도 하루 오르고 다시 하루 빠지고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방향성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거는 보는데 정말 쉽진 않네요. 그리고 여행주 오늘 좀 빠졌고 건설주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좀 부진했고 폐기물 업체들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사실 네이버는 좋았는데 카카오는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타이어, 뭐 정유업체, 경기 민감주가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좀 부진했고 항공주도 다시 빠졌고 그다음에 철강주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어제 좋았던 이제 뭐 현대제철도 다시 밀려버렸고요. 그리고 뭐 모바일 게임 오늘 하락한 섹터가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증시가 어쨌든 빠진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부진해. 풍력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풍력도 많이 올랐는데 조선주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그랬던 거고 오늘 풍력은 유닛은 이런 쪽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류주도 오늘 조금 배럴은 좋았네요. 배럴 영업무용 올랐는데 일부 기업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화승엔터도 조금 이제 회복은 되려고 하고요. 또 요새 분위기 좋은 거는 배럴 영업무역 이쪽인 것 같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종합상사도 오늘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오늘 끝이 났고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시장은 이제 코스닥이 좋았고요. 코스닥의 그 쌍두마차죠.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좋았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삼성전자 빠져버리고 2차전지 셀도 좀 약간 부진했고 약간 이제 양시장이 다르죠. 업종은 같은데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좀 안 좋아서 오늘 시장은 아무튼 확실히 주도권이 오늘은 좀 코스닥에 있었고 코스닥 시장에 훨씬 더 좋은 흐름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가 좀 안 좋았고 에코프로는 이제 어제 급락 후에 다시 되돌림대 성공했고요. 하이브가 오늘 다시 급등했고 카카오 그룹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하나솔루션 좀 빠졌고요. 글로비스가 요새 되게 좋네요. 그죠? 글로비스가 또 오늘도 4.5%. 이게 저평가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평가에다가 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변할 거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기니까 주가가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주 좋았고요. 통신주는 좀 되게 안 좋았네요. 배당 매력은 있는데 한미약품도 최근 급등하고 밀렸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주, 카카오 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대단하고요. 아무튼 이번 올해 주인공 중에 하나는 HBM 관련주예요. 지금 뭐 뒤늦게 불을 뿜고 있는 장비주도 있지만 HBM 관련주들이 정말 우리 주인공인 것 같네요. 만도 좋았고 사마알루미늄 이쪽도 요새 또 이쪽이 이 알루미늄 박도 되게 좋네요. 분위기가. 그리고 OCI 홀딩스가 오늘 2%,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모니가 IPS도 오랜만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심택도 예, 약간 이제 내용 좀 괜찮은 뭐 보호설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독전자가 어쨌든 오늘 8%나 여기도 이제 플립칩 BGA 요게 CPU 같은 데 또 들어가고 예, 서버 이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 보니까 와 이게 얼마 전에 2만 원 했었잖아요. 벌써 이렇게 오릅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왜 빠졌는지. SNS텍 좋았고.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오늘 시장은 좀 답답했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쉬어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조정 받는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되고, 비중을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밀리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네, 그리고 당부드리지만 너무 오를 때 제발 추격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꼭 좋은 구간은 옵니다. 예, 그래서 꼭 그걸 참아주시고 너무 오르는 거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막 HBM 관련주들이 막 이제 뒤늦게 막 불을 뿜잖아요. 그런 거 이제 와서 투자하는 건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다리셔야 되고 그 다음이 또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또 경기 민감주가 어제 좋다고 오늘 빠졌지만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중국의 부양책은 계속 나올 것 같고 오늘도 이제 MLF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부양책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반도체, 뭐 조선 상사, 철강, 화학 뭐 이런 섹터들 여전히 좀 잘 보유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올려드릴 텐데 아마 함께 배우기 중에서는 이제 풍력이죠. 풍력은 아마 빠르면 그냥 내일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긴 해요. 오늘 이제 제가 다 메모해놨는데 이제 자료만 만들면 되거든요. 하루 이게 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아,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아무튼 내일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 거 종목까지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번에 이제 폐배터리 못했으니까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 또 업종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차전지도 다 끝난 것 같아요. 폐배터리만 하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책자로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뭐죠? 그 반도체는 제가 책자 만들어 놨어요. 아마 제 영상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그 계좌 개설 해주시면 그 이렇게 책자 드린다고. 그게 이제 반도체 자료예요. 예,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반도체 자료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그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폐배터리 끝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아마 이벤트를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장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